자랑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볼펜을 제가 꺼내면서 이 볼펜이다, 바로 그 이제 고문으로 썼던 근데 그때 한강 선생님이 기겁을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바로 사과드렸는데 그때서 알았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발표했을 때도 머리로 쓰는 분이 아니구나. 이건 마음으로 이런 많은 조사를 하셨거든요. 사실은 이런 소년이 온다나 작별하지 않는다 쓰기 위해서 진짜 조사를 철저히 다 그 증언들을 다 끔찍한 증언들을 다 읽으셨는데 그냥 머리로 그냥 조사 연구 차원을 하신 게 아니라 이 고통을 스스로 그 몸으로 직접 느끼셨다는 걸 그 자리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네, 바로 사과드렸고, 그래서 이분은 진정한 작가구나를 그때 비로소 느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일화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말씀 더 듣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공통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웨스니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마야 웨스 선생님은 작가, 커뮤니티 조직자, 번역가라는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번역이란 행위를 작가적 글쓰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한강 문학의 집단적 고통과 기억의 공간을 영어권 독자들에게 전달할 때 번역가이자 작가로서 문학적 매개의 역할 궁금합니다. 일단 마야 웨스트님은 활동 영역이 조금 광범위하세요. 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산만하죠. 저한테 번역은 뭐 생활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종류의 번역. 근데 거기에서 문학 번역은 아예 따로 생각하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실 되게 성스러운 거고, 성스러운 만큼 잘 못하겠고, 할 때는 큰맘 먹고 하고, 제가 생업으로 하는 번역은 제가 그걸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트 쪽 번역을 많이 하고, 어떤 critical theory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실 어떤 문장보다는 내용과 잘 읽히고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그런 어떤 전달이라는 개념 자체가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고, 뭘 해도 잘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래서 번역이라는 개념을 키운다면 무한 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도 하고 공간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험과 만남 매 순간이 사실 여러 가지의 번역을 요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문화적이든 언어적이든 감정적이든. 근데 그 모든 거에서 저한테 문학은 되게 다릅니다. 네. 이렇게 들립니다. 번역은 생활이다. 일상 속의 모든 것이 번역인데, 문학 번역은 너무나 소중하고 성스럽다 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문학 번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 마야 웨스트니 선생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김보국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보국 선생님께서는 문단 나누기 규칙을 수정한 경험이 있으시고요, 번역하면서. 그리고 번역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단 나누기 규칙을 수정하시면서 어떤 성장을 경험하셨는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헝가리어의 판으로 초식 동물이라고 채식주의자가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번역가로서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그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아까 발표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이 작품을 번역을 하고 나서 약간 번역가로서도 저도 좀 성장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일 크게 했던 부분이 이전부터 번역을 할 때 이제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밀란 쿤데라의 이제 일화였었습니다. 그 책에 이제 밀란 쿤데라가 자기가 제일 활동을 열심히 할 때, 그러니까 딱 지금 한강 작가의 나이대 정도 됩니다. 자기가 한 50에서 60 사이에 가장 왕성해야 될 작가로서 해야 될 그 시기를 작품 활동을 못해요. 이분이요. 밀란 쿤데라가 못한 이유가 우연하게 자기가 자기 작품을 외국으로 번역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번역한 사람이 만나서 보니까 그 밀란 쿤데라가 체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체코어를 모르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작품을 번역한 사람이. 그래서 당신은 체코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작품을 번역했냐고. 그러니까 그 번역한 사람이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선생님, 작가 선생님, 저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밀란 쿤데라가 순간도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마음만 있으면 번역이 가능하다. 정말 그런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중력을 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밀란 쿤데라가 이 사람이 번역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이제 그 언어는 모르지만 보니까 자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문장을 길게 늘여놓은 것들을 문장을 다 잘라버리고 그 자기가 어떤 문장은 의도적으로 단문으로 짧게 했는데 그런 것들 또 붙여버리고 이거에 밀란 쿤데라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10년 동안 자기 번역한 언어를 쫓아다닙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 잘못. 작가를 그 인류로서도 큰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한강 작가분도 정말 인류로서 큰 손실인데 이 부담 때문에 작품 활동을 못하게 되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그 생각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였는데 밀란 쿤데라 작품이 80년 이제 중후반에 한국에서 번역을 했어요. 어떤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한길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밀란 쿤데라한테 팩스가 날아와요. 팩스가 날아와서 자기가 한국어는 모르지만 번역할 때 이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도 되게 놀랐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자기 작품이 이제 오역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많은 애를 했다고 했는데 제일 그때 문제 삼았던 게 그 번역 단위로서 문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거를 지켰어요. 웬만하면 문장에 그 마침표가 있는 그 문단은 이제 지켜서 이제 항상 그 단위로 이제 번역을 했었었는데 그 한강 작품을 번역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같이 번역했던 이전에 제 학생이었던 공동 번역가와도 좀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 원칙이 제가 어쩌면 제가 밀란 쿤데라의 도그마에 빠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보다 오히려 뜻이나 그 타겟 랭귀지에서는 맞게끔 오히려 그 문장을 거기에 너무 도구마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약간 더 좀 부드럽게 번역이 더 잘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단락은 그 얘기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제목 정할 때는 베제테리안이라는 똑같은 의미인데 출판사에서 이제 헝가리 말로 하면 이제 초식 동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출판사와 저와의 갈등이 커져가지고 제가 말을 할 그게 없었어요. 이번에 노벨상 받고요.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 오랜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지금 2세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번역가도 그 번역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계약에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메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유럽에서는 메저를 하지 않고 이제 그 판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다른 데서 이야기하면 혹시 질문을 하시고 싶은데 못하실까 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강에 노벨상 받고 제가 판권을 많이 받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친구들한테요. 근데 제가 피에르 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받은 게 한 100유로 정도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작년이었었는데요. 최대 200유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사실은 번역가들이 다 아시겠지만 그런 돈 보고 그렇게 번역하면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홍가이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입판할 때 제가 그걸 했었거든요. 제목을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벌써 지금 너무 급하다고 책을 벌써 사실은 찍고 있다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요식행위로 그래서 약간 좀 약간 안타까웠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제목이 너무나 중요한데 제목이 이렇게 나갔다는 건 정말 번역자로서 많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피에르 비지오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번역가로 활동하시면서 또 편집자로 작가와의 다양한 교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후기 작품 번역에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Alors je crois qu'on l'a un petit peu dit, je crois que c'est Maya qui le disait, il faut se méfier aussi de la personnalisation quand on aborde une œuvre et on peut aussi ne pas connaître du tout l'écrivain et faire un très bon travail et on peut trop connaître l'écrivain et ça peut aussi fausser le travail de traduction parce que on pense plus à la personne qu'au texte. Donc c'est toujours un petit peu délicat. Après, parfois ça joue sur des choses tout à fait mineures mais parlantes. Je sais quand on travaillait sur Impossibles Adieux, c'est difficile de trouver le ton c'est une écriture qui est très poétique. Mais le ton juste est vraiment compliqué à trouver, il me semble. Et donc, avec ma co-traductrice, on avait pas mal de réflexions là-dessus. Et puis, il y a ce passage où elle raconte que l'héroïne a les pieds qui commencent à être mouillés avec ses baskets, parce qu'il y a l'eau qui monte. Et là, j'avais vraiment la vision des baskets de Han Kang. Toujours ces petites baskets mouillées dès qu'il y a 3 gouttes de pluie. Et je me suis dit, mais oui, elle a ce côté parfaitement poétique, mais aussi parfaitement pragmatique et simple. Et donc, c'était un peu le signal pour moi qu'il fallait baisser le côté lyrique de la poésie et adopter un ton qui soit poétique, mais simple et sans envoler. Sans rajouter trop d'effets de voix, si j'ose dire. Voilà. Donc, c'est à travers des petites choses comme ça que parfois on va trouver l'angle de la traduction et par exemple le ton. Donc voilà, une paire de baskets peut suffire. On peut aussi s'en passer, mais là c'était vraiment un exemple d'un petit détail qui nous aide à comprendre parfois. La traduction, ça peut être très terre à terre aussi. 네, 사실 디테일이 명품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은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게 번역되고 고민하는 지점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윤선미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강 작가님의 그 문장을 이제 스페인어의 어떤 역동적 리듬으로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고민했던 문체적 기법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스페인 라틴 아메리카 독자들에게 소년이 온다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어떤 묘사가 만나는 어떤 뜨거운 공명의 지점은 어느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소년이 온다가 제일 먼저 스페인에서 출간됐다고 그랬잖아요. 2018년도에. 그리고 2020년, 근데 이게 스페인에서만 출간됐고 남미로는 유통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에 그때 광주 40주기였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한강도 원하셨고 저도 원했고 이 소년이 온다가 남미에서 출간되기를 그거를 추진했는데 그때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그게 무산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출간의 이게 우여곡절인데요. 그래서 무산되고 이제 작년에 노벨 문학상이 발표됐을 때 남미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한강 작품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10월 초 때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은 히라버 시간이었어요. 나머지 작품들은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도 그 다음 달 한 달 뒤에 동시에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년이 온다가 남미에서 지금 약간 묻혀진 거죠.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이거 광주 학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남미에도 똑같은 군사 독재가 있었거든요. 75년 그때서부터 90년까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아르헨티나 사람이기도 해요. 저희도 제가 5살이었을 때 아르헨티나에 이제 이주해서 쭉 거기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한국에서 광주가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르헨티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국립학교 다니는데 학교 규율 자체가 군사학교처럼 운영됐어요. 학교도. 그리고 분위기도 아주 무서웠죠. 이제 거기도 민주화 된 다음에 진상 조사 규명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게 됐죠. 무관 사람들이 납치되고 고문되고 안매장되고 바다에 수장됐다는 것들. 그래서 저는 번역하면서 소년다 번역하면서 끔찍게 경악했던 부분이 이거예요. 어떻게 지구 반대편의 나라지만 인간을 그러니까 거짓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고문했을까? 물고문, 전기고문 똑같아요. 유사해요. 그게 제일 경악스러웠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직은 이제 소년이 온다가 제 빛을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남미에서 일으켜지고 더 이제 가치를 발견될 거고요. 또 근데 아까 히라부 시간만 그 서점에 유일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호가 있는데 히라부 시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문장부터 남미 아르헨티나 작가가 등장하거든요.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등장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여러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상, 화학, 평화 상을 받았는데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어요. 네, 보르헤스가 제일 받을 만한 작가분이셨는데 그분은 단편만 쓰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게 한이 맺힌 거예요.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근데 그 히라버 시간에 보르헤스가 첫 등장하잖아. 첫 문장부터. 그래서 아르헨티나 어떤 신문에서 이런 제목이 떴어요.
그러니까 한강과 함께 아르헨티나가 노벨 문학상 받았다. 그렇죠. 대리만족한 거죠. 네, 보르헤스가 등장한 소설이 통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도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자기네들 문학상처럼 그렇게 기뻐해 줬어요. 그리고 번역가가 또 아르헨티나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진짜 아주 자기네들이 문학상 받은 것처럼 기뻐해 줬습니다. 네, 그만큼 또 윤선미 번역가님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네 분 번역가님들의 현장감 넘치는 번역 경험담을 공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번역가님들께 드리는 질문은 마무리하고요. 지금 청중 여러분과 잠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번역가님들께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이자석의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동양 고대 사상을 공부하고 강의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세교라고 합니다. 동양 고전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그 책을 지었던 또는 뭐 제자들이 논술을 했던 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작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게끔 풀어내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공감을 형성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역시 시제를, 다시 말해서 시대 상황을 철저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이 예를 들어서 공자의 말씀이 되었든 맹자의 말씀이 되었든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요. 이야기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좌장께서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마야 웨스트 선생님과 윤선미 선생님께서 두 분 답변 가운데 번역가의 자세에 관련되는 것들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두 분이 겉으로 듣기에는 상반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마야 웨스트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철저히 만나서 작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단어의 설정까지도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윤선미 선생님께서는 저는 그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철저하게 작품 속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물론 저같이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풀어낸 사람은 100% 윤선민 선생님의 생각에 동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런 차원에서 두 분 선생님께서는 서로 간에 상대편의 그 사고 개념, 자세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각각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세교 교수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마야 웨스트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선미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질문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큰 오해가 있었네요. 저는 언제 기분 좋냐고 하는 질문에 한 답변이었고요. 이 특정한 경우에서 한강 작가님하고 어떤 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내가 뭔가 이렇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다. 약간 풀리게 했어요. 그게 번역이라는 작업에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과정은 더욱더 아니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번역가는 아마 앤 칼슨일 것 같은데요. 앤 칼슨 역시 몇천 년 된 그 그리스어를 제일 제가 생각하기엔 기깔나게 번역을 하시거든요. 엄청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할 정도로 뭔가 정말 소환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선생님과 같이 앤 칼슨도 어떤 막 무슨 구글 닥에다가 커멘트로
저는 그렇게 소통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질문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혼자 그런 오해하시는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윤 교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죠. 꼭 작가를 만나서 소통 통해서 번역을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다른 시대의 작품들은 전혀 번역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조차 없죠. 예, 그렇죠. 시대를 그 작품 자체가 지금 아직도 살아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옮겨줄 다른 언어 아니면 현대어로 사실 우리나라 고전 작품은 대부분 다 한문으로 써 있는 작품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현대어로 옮기는 그것도 번역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해석해가면서 일일이 조사해가면서 번역하는데 그 작업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거 외국어로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시대와 사람 막론하고 다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일 수 있자면 어떤 역자들은 작가와 어떤 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 번역 이론에서 아니면 번역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구별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역시 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경우 한강 작가님께서 영어를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 작품이 아니라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그거를 뭔가 용납뿐만 아니라 반긴 거고요. 근데 이제 안 그럴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작가에 따라서. 네. 짧게 작품이 자식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물론 작품을 쓰셨고 그 작품을 낳으셨지만 그 작품은 자식처럼 독립적인 그런 인격체잖아요. 그 작품은 또 다른 자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번역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작품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또 운명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 좋은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톨스토이 작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이미 독립된 작가는 작품을 쓰면 그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서 나왔지만 완전 독립된 세계가 아닐까. 그 작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동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자리 계속 이야기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우리의 약속된 모든 시간이 끝나갑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강 문학이 세계로 확산되는 길목에서 번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순한 언어의 변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확인했습니다. 감정, 기억, 윤리의 경계를 넘는 숭고한 이동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분 번역가께서는 각자의 언어로 이런 숭고한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최전선에서 최고의 문화적 가교의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통찰을 나누어 주신 네 분 선생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통역하고 계시는 통역사님들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문학에 대한 애정, 광주에 대한 애정, 한강 노벨상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멘트를 우리 좌장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번역가분들 그리고 우리 방교영 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깊은 울림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1주년 기념 국제 포럼 기념 행사, 그리고 두 번째 세션 한강 문학과 함께한 1년, 그리고 그 이후 이곳 국제회의실에서 6시 30분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6시 20분까지는 돌아와서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다음 세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신 동시통역 리시버는 좌석에 놓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 6시 30분에 시작